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2025년도 상반기 보냈습니다. 일단은 좀 기억에 남을 것 같은 상반기와 6월장이었죠. 1999년도 이후 최고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인데요. 하반기는 또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하반기 첫 번째 거래일입니다. 일단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장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엔비디아가 6거래 연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 그리고 최근 조금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의 매도 등 소화할 것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기대치는 높습니다.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지 같이 고민해 갈게요. 일단 뉴욕장의 분위기부터 살펴보시죠. 뉴욕 증시는 상반기의 마지막 거래일을 간밤에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이었죠. 나스닥 지수 0.5% 상승, S&P 500 지수 역시 6,200포인트 선을 돌파하면서 올타임 하이 기록을 새로 갈아치웠습니다. 지금 무역 협상에 대한 결과를 대기하면서 시장에서는 그래도 협상이 타결될 거다라는 낙관론에 베팅하는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상호관세 유예 만료를 앞두고 간밤에 시장에 작용했던 호재는 캐나다가 디지털세를 폐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미국과 협상을 재개했다라는 뉴스 덕분에 시장이 상승으로 출발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런 가운데 약간의 불확실성은 남아 있습니다. 베센트 장관이 블룸버그랑 인터뷰를 가졌는데 이 7월 8일 유예가 만료된 이후에 일부 국가들은 4월에 제기됐던 그 고율 관세를 다시금 부과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노동절인 9월 1일까지는 협상이 마무리될 것 같다라면서 유예 시한을 좀 연장할 가능성을 시사했던 베센트 장관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입을 맞추기 위해서 입장을 좀 선회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이 단기적으로 주목할 주된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관세 시한이 연장이 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가 감세안이 과연 이번 주에 의회에서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시장에서는 이미 감세안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 수정안 내용 발표되는 것들에 따라서 종목들의 시세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간밤의 시세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장에서 상원에서 표결 마라톤 절차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표결까지 이 감세하는 세부 디테일을 계속 수정을 거듭하고 결국에는 본 표결에 올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공화당 내부 안에서도 재정 적자 우려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견이 아주 심하게 갈리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통과될 것인가 이 여부는 여전히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어제 발표됐던 그 수정안의 내용에 따라서 종목들의 이 시세는 움직이는 분위기였거든요. 일단 올랐던 쪽을 보자면 첫 번째로 태양광 일부 업체들의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지금 발표된 수정안을 보시면 중국산 태양광과 풍력 부품을 사용할 경우 소비세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산 쓰지 말고 미국산 써라라고 미국의 업체들에게 압박하는 방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 생산 업체들이죠. 퍼스트솔라, 선런, 솔라엣지 등의 종목들이 급등으로 진행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수소 섹터가 움직였습니다. 이번 수정안에 수소 산업에 대한 세액 공제를 2028년 1월까지 그러니까 기존보다 2년 더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이 담겨 있거든요. 미국 안에서 최대 이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들고 있는 회사죠. 플러그 파워의 주가가 특히 28%대 급등, 피어 종목인 블룸에너지 역시 8%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반대로 전기차 세액 공제는 폐지, 특히 9월 30일이 그 폐지 일자로 언급이 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1.8%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 체크가 가능하겠습니다. 우리 증시로의 영향도 오늘 염두에 보셔야겠고요.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뉴욕 증시 지수가 올타임 하이를 기록했고 또 시총 상위주 여러 개도 올타임 하이를 기록했는데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특히 메타의 경우에는 주말 사이 오픈 AI의 인력,
연구원 4명을 영입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보도가 전해졌죠. 슈퍼 인텔리전스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가면서 올타임하이 경신에 도움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애플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후반 들어서 갑자기 탄력도가 한 차례 확 높아졌던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가 바로 애플의 주가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됐던 순간입니다. 이 보도가 나온 영향이었는데 오픈 AI 그리고 엔스로픽의 AI 모델을 시리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 AI 모델 개발을 부분적으로는 포기하는 방안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오픈 AI, 엔스로픽의 대형 언어 모델, 이 LLM들을 이 애플의 클라우드 시스템 안에서 한번 테스트 시행을 해보고 있다라고 하고요. 어떤 업체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될지도 아주 주된 관심사로 모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 보도가 구글, 삼성과의 AI 주도권 경쟁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다라는 외신의 진단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AI 경쟁에서 좀 뒤처지고 있는 애플이 이번 차라리 시원하게 자기네들 거를 포기해버림으로써 조금 더 주도권을 확보해갈 수 있을지 기대되는 대목이고요. 오늘 주가 2% 상승을 했습니다. 자, 오라클의 주가 역시 4% 가까운 급등이었는데 연 300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계약을 수주했다는 소식. 찾아보니까 작년에 연간 매출이 530억 달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 번에 따내게 되는 겁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수주고요. 관련된 수익은 2028 회계년도부터 발생한다는 계획입니다. 브로드컴의 주가 반도체 섹터 내에서 아웃퍼폼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제프리스 측 그리고 UBS 측에서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에 대한 이 기대감 주목을 하면서 양측 모두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영향이었고요. 팔란티어의 주가 전일장에서 9%대나 폭락을 했었죠. 그게 그 러셀 지수 리밸런싱 이슈 때문이었습니다. 기존의 러셀 이 소형주 지수인 2000에서 대형주로 분류되는 러셀 1000 지수로 팔란티오가 옮겨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패시브 자금 이탈로 인한 폭락이 있었고 오늘은 낙폭 과대 인식 속에서 반등했다는 해석. 이와 함께 엑센추어와의 협력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정부기관의 AI 솔루션 구축에 지원사로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까지 투심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 밖에 움직였던 특징 섹터와 종목들입니다. 아이온큐의 주가가 7%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요. 이 텍사스주에서 양자기술 허브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런 소식 들려왔습니다. 리게티라든지 디웨이브 퀀텀 등의 관련 종목들 시세까지 함께 자극을 했고요. 조비 항공의 주가는 12%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두바이에서 조종사가 탑승한 eVTOL 비행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그리고 두바이 국제항공에는 이제 첫 번째 상업용 eVTOL 비행장이 건설이 시작이 됐다라고 합니다. 아처항공이라든지 에어로 등의 관련 종목들 다 함께 움직였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또 하나의 포인트는 암호화폐 섹터에 있겠습니다. 스트래티지가 이 S&P 500 편입 기대감 속에서 최근 계속해서 시세를 내고 있고 또 지난주에 비트코인 추가 매수했다는 소식 작용하고 있고요. 로빈후드의 주가도 강력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유럽 지역에서 미국 주식 혹은 ETF를 토큰처럼 24시간 내내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 출시되었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가상자산 관련주로는 라스베이거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비트코인 채굴 업체입니다. 비트마인이라고 하는 종목이 700%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유상증자를 시행해서 2억 5천만 달러 금액을 확보했는데 이게 이더리움 준비금으로 사용할 금액이라고 하고요. 이더리움 준비금 7월 3일 거래가 완료되고 나면은 비트마인이 상장사 가운데에서는 최대의 이더리움 보유사로 거듭나게 될 예정입니다. 그와 함께 펀드스트렛의 톰 리가 이사회 의장에 선임됐다는 소식까지 들려왔는데 전통 금융과 새로운 금융, 그러니까 이 가상자산 시장이 융합화되는 어떤 전환점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이슈들 중에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어제 국내장 생각보다는 잘 견디고 있는 요즘장이죠. 상승에 대한 부담을 분명 거칠 법도 한데 잘 이겨내며 지키고 있습니다. 2025년도 6월 참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코스피 14% 정도 올랐습니다. 2020년 11월 이후 월간 기준 최대 상승률이고요. 2001년도 이후 월간 상승률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도 외국인이 매도했는데 또 관세 불확실성이 일부 등장했죠. 자동차 진영을 중심으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은 제한적이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등의 이슈가 있는 종목들의 상승 속에서 일단은 코스피 0.5% 상승을 유지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도 내렸어요. 4일 연속해서 하락입니다. 대형주의 혼조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코스피 대비 못 간 코스닥이 부각된다면 코스닥의 키 맞추기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도 여전히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코스닥은 0.01% 딱 보합권의 하락으로 끝이 났죠. 올해 들어서 또 특히나 6월이 좋았던 것은 새 정부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가 작용을 했을 겁니다. 월 초에는 그 기대감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있었고요. 월 말에는 외국인의 매도가 나온과 동시에 개인들의 강력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일단 지수 하락을 막아서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 흐름이 7월 그리고 하반기는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궁금해집니다. 일단은 단기간에 분명 이렇게 기록적인 상승률을 기록한 건 맞으니 7월은 조금 신중하게 기다리며 살펴보자라는 시각 등이 나오고 있어요. 무엇을 기다릴까요? 일단 7월 8일 무역협상 시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과제들이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좀 보고 가자라는 심리도 작용하고 있고요. 이미 대선 전부터 해서 강력하게 진행됐었던 정책 모멘텀들 이것이 조금 약화되면서 특정한 뉴스라던가 확정되는 내용을 좀 기다리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법 개정 관련한 논의가 되겠죠. 거기다가 7월은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됩니다. 관련해서 실적을 좀 보고 가자라는 시각이 몰리고 있고요. 호실적 종목으로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테마 주식들이 조금은 주춤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나 중국의 기조 또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겠죠. 어제 속보로 나온 이슈긴 합니다만 시진핑 주석의 건강 이상설이 또 있기도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살펴야 될 것은 없는지 그 이슈 또한 일단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제장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동안 이제 서브 섹터로서 조용히 가고 있던 섹터들이 어제는 앞단에 쓰는 느낌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살펴봤었던 전력이 되겠죠.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력 관련한 산업을 지원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 어제 전달드렸던 내용이고요. LS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HD현대엘렉트릭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쪽에서 효성중공업과 HD현대엘렉트릭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거기 따라가고 있는 게 산일전기와 일진전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진전기 어제 또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쪽 섹터가 다른 섹터가 쉬는데 힘을 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신고가 종목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관심도가 조금은 더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어제 화장품 쪽도 괜찮았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수출액이 좋았다라는 점, 그 가운데서 미국을 추월한 수출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에 한국콜마, 코스맥스, 실리콘투, 잉글루드랩, SMCG, APR 등의 종목들이 상승했죠. 지난주였나요? 진만쌤이 이제 LNG 관련한 이슈 속에서 중소형 철강 섹터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미국 알래스카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길 원한다는 미국의 입장이 드러나면서 7월 말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동양철관, 넥스틸 등의 중소형 철강, 관광주들의 주가 흐름 좋았죠. 동양철관은 상한가까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진만쌤 나오니까요. 저희 관련해서 AS 해보도록 하죠. 게임주도 어제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리니지엠이 중국 판호 이슈가 있었죠. 장 초반부터 끝까지 상승세가 유지됐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죠. 11%의 상승, 크래프톤, 넷마블, 펄어비스 등의 종목들이 올라섰는데 게임주에 대해선 잠시 후 미나 앵커가 자세히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그 외로 봤을 때는 소외주의 반등에서는 장기 소외 섹터인 2차 전지가 한 일주일 사이 바닥을 다지면서 일정 부분 좀 상승세를 주고 있고요. 어제 또한 그랬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상반기에 누가 뭐래도 부인할 수 없는 주도주였으나 한 일주일 정도 쉬고 있는 단기 소외 섹터 조선주들 어제 일부 반등하는 모습도 있긴 했죠. 변동성이 심화되는 쪽은 방산과 스테이블 코인 쪽인데 사실 이쪽도 언제든지 치고 나올 수 있습니다. 글로벌 트렌드에 들어가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이죠. 자주 국방과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과 중국 혹은 홍콩 세계 각 지역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분명히 절차와 과정의 노이즈가 끼긴 하겠으나 일단은 트렌드로 잡히고 있다라는 측면이죠. 다만 산업의 트렌드 속에서 종목의 급변동, 그 강도는 또 제각각일 것이라서 종목 선별은 참 어려운 분야 스테이블 코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장에 주력은 선봉에선 서브 섹터들이 되겠고요. 자세하게 브리핑을 했었던 전력 쪽 계속해서 이 내용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AI 쪽에 피지컬 AI로 인해서 전력에 대한 관심도가 더 증가했다라는 점까지 더하고요. 기존의 내용들을 다 합쳐서 신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이슈 속에 전력에 대한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점, 이 이야기는 어제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스윙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 아니면 장기적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되겠죠. 2분기 그러니까 4월, 5월, 6월 이 석 달간의 상승률만 놓고 봐도 꽤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효성중공업 108%, HD현대엘렉 50%, LS일렉트릭 70%, 일진전기, 산일전기 흐름 만만치 않게 좋았고요. 김태성 본부장님의 대한전선, 대원전선 좋았죠. 대한전선 50% 상승세, LS에코에너지, LS마린솔루션은 143%나 올랐네요. 변압기와 전선, 배전 관련한 종목들 내에서 장기로 대응할 종목이 있을지, 변압기 쪽이 나을지 아니면 전선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단기적인 상승이 부담된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의 시장 분위기는 신고가 종목이 늘어나고 있고 온기가 확산되며 후순위에 있던 이 섹터가 앞단에 다시 한번 치고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실적 시즌이 도래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발표되는 수출입 데이터에서 6월의 데이터, 수출 내용을 한 번 더 전력기기 쪽에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실적의 기대를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를 한번 추려보는 과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잠시 후에 전력 섹터에 대한 전략 챙겨보도록 하죠. 자, K전력뿐 아니라 세계적인 트렌드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부각되는 쪽이 바로 K뷰티죠. 자주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수출 호조와 수출 지역의 다변화, 유럽, 중동 등으로 확장되고 있고 용기와 많은 기업들이 진출할수록 다다익선의 인프라 업체들, 코스맥스, 한국콜마, 잉그루들의 선수기, 폭염에는 선크림 꼭 필요합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 등에서 폭염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 또한 더워지는 시기다 보니까 선크림 이슈가 부각되죠. 거기다 관세에서 조금은 자유로운 섹터, 물론 관세 압박이 있기는 합니다만 소비자에게 가격 전가하기가 쉬운 섹터이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차별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수출 호조 측면에서 요즘 트렌드가 유럽권의 수출이라는 점을 봤을 때 실리콘2, APR, 달바글로벌, 아모레퍼시픽 이런 쪽을 좀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달바글로벌도 추가 상승, 실리콘2 역시나 강세 흐름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화장품도 정말 야무지게 상반기 좋은 흐름을 기록했더라고요. 상반기에
재현이 나오는 걸까요? 작년 차트 한번 열어보시면 사실 화장품 종목들의 상반기 2024년도 굉장히 뜨거웠었습니다. 그리고 쉬었다가 다시 올해 상반기 뜨거운 시세를 소리 없이 강하게 기록을 했는데요. 더 진행될 수 있을지 아니면 작년 하반기처럼 올해도 하반기의 화장품은 일단 뜨거웠던 상승을 뒤로하고 좀 쉬어가는 흐름이 될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어제는 일단 화장품 섹터 내에 들어가 있는 67개 종목 중 50개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올해 상승률 가장 앞단에는 APR 200% 넘게 올랐고요. 실리콘투, 잉그루드랩, 한국콜마, 토니모리, CJ 등의 종목들 정말 아쉽지 않게 고루고루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달바글로벌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67%의 상승률. 20만 원에 올라설까에 대한 기대감 등장하고 있죠. 어제 19만 6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코스맥스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87% 상승률 정말 꾸준하게 4월경부터 힘을 낸 종목인데요. 30만 원에 올라설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상반기의 급등 이후 하반기에 조금 아픔을 겪었던 이 뷰티 쪽이 힘을 다시 한번 냈는데 역시나 상반기에 화려함을 뒤로하고 하반기에 쉬어갈지 아니면 추가 상승을 기록할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오늘 뷰티 쪽도 시간 허락하면 전략을 챙겨보도록 하죠. 뷰티에 대한 밸류체인은 이렇게 좀 더 추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OEM, ODM사들, 또 브랜드샵에서는 달바글로벌, 토니모리, APR 등이 들어가 있고요. 유통 쪽에서는 CJ 흐름도 굉장히 좋죠. 실리콘트 마찬가지입니다. 용기 쪽에 SMCG와 펌텍코리아, 연우는 지금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료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상장됐었던 바이오비주부터 해서요. J2K 바이오, 현대 바이오랜드 등이 원료로 꼽히고요. 다이소와 선케어로 조금 나눠봤을 때 앞단에 서는 종목들, 보톡스와 미용기기까지 체크했습니다. 자, 오늘 7월 1일 수출입 데이터 나오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관련해서 수출입 데이터 어떻게 추가가 되는지 6월에 대한 내용들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뷰티 쪽 짚어봤고요. 뉴욕으로 갑니다. 뉴욕 증시는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3대 지수 또다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세금 감면 법안에 대한 기대도 올라가고 있죠. 무엇보다 아마 영향을 준 것은 캐나다의 백기 투항일 겁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불편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상 안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일단 캐나다 측에서 디지털세를 철회했습니다. 백기 투항을 보인 점에서 일정 부분 무역에 대한 진통이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뉴욕장을 끌어올렸죠. 베센트 재무장관은 다음 주에 대규모 무역 협상이 있을 것이다. 그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를 높였고요. 트럼프 감세안에 대한 본투표가 임박하면서 관련한 수혜주, 피해주가 오르락 내리락을 했습니다. 전기차 쪽은 피해주로 여겨지며 하락했죠. 테슬라도 빠졌습니다. 태양광 수소단이 앞서 체리링커 보여준 대로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는 고평가 논란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깨기 위해서는 이제 본격화되는 실적 시즌, 실적이 잘 나와줘야겠죠. 가이던스 등도 뒷받침이 돼주길 바라면서 만약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 부분의 매물 소화를 각오해야 될 겁니다. 자, 엔비디아는 6일 연속해서 올랐어요. 미조에서 실적을 계기로 또 상승할 거다. 그러니까 8월의 실적까지 기대를 열어두는 내용인 거고요. 모건 스탠리에서도 엔비디아를 탑픽으로 유지했죠. 블랙웨어로 계속 증명해 나갈 것임을 얘기했습니다. 애플도 오픈 AI 등 외부 기술을 도입한다라는 얘기에 올라갔고요. 테마가 참 활발했던 밤사이 뉴욕장 흐름입니다. 양자 쪽에 아이온큐, 텍사스에서 지원법이 통과되며 올랐고요. 두바이에서 비행택시 성공의 조비 에비에이션이 UAM 종목들 EV토를 끌고 올라갔습니다. 코인 관련해서는 스트래티지, 서클, 로빈후드 등의 종목이 상승이었는데요. 서클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커버리지가 시작이 됐습니다.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는 곳들도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커버리지 개시에 시장의 관심이 들어왔구나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시간 외에서 이제 서클이 국가 신탁은행 설립인가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 마감 이후에 서클의 주가가 일부 2%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봤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장 흐름까지 들여다봤고요. 요약 정리 가보시죠.
시장은 무역 긴장이 완화됐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이것이 받침이 돼주면서 7월도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7월은 일정 부분의 여러 경계 요소 속에 쉬었다 다시 재랠리가 나올지 살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급이 될 텐데 외국인의 매도가 최근에 좀 불편하긴 하죠. 하지만 개인의 매수 그리고 기관들이 포트를 바꾸는 하반기 매수 종목이 무엇인지를 지켜봐야 되겠고요. 7월 실적과 코스닥의 키 맞추기 살펴야겠죠. 한국은행에서는 가계대출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금리 인하엔 조금 신중할 것이다 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슈 측면에서는 이제 7월 1일 오늘부터 하반기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월에 수출입 데이터가 잠정치긴 합니다만 나오겠죠. 그러면 전력, 화장품, 라면, 조선, 반도체, 건기식 이런 쪽 한번 데이터 확인하시면서 더 갈 수 있을 실적 기대로 이어질 종목군들을 추려보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 이제 산자부 장관 후보의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의 지명 관련한 소식이 관심을 끌며 장 초반에 급등하다가 상승분을 줄이면서 마감이 됐죠. 다만 SMR 관련해서 2030년까지 두산 에너빌리티 매출이 꽤 늘 것이다라는 얘기가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대형과 소형 너나 할 것 없이 그 중심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다는 것이고요. 원전의 장기 트렌드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끌고 가줄 수 있을지 기대 요소를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넘친 테마주. 재무부 장관이 7월 중순 안에 스테이블 코인의 입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꺼내 들었어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아직은 불지펴질 여지가 있다라는 내용이니까요. 참고 정도 보시죠. 자, 메가 트렌드에서는 엔비디아의 상승, TSMC의 가격 인상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삼성전자 진영이 조금은 가격 경쟁력을 빌미로 고객사의 관심을 받게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로봇이 또 이슈들이 좀 모이고 있죠. 네이버에서 중동 등으로 디지털 트윈과 로봇 관련한 수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로봇 부품에 대해서 관심을 두자라는 의견이 한 번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전력은 신고가에 전일에 추가 강세가 있었고요. 화장품 역시 신고가 기록하는 종목들의 전일에 또 추가 강세가 있었기 때문에 전력과 뷰티의 수출입 데이터의 반응을 더 이어갈지 아니면 상승에 대한 부담을 좀 느낄지 살펴보시죠. 일단은 시장에서는 기대치가 높기는 합니다. 자, 브리핑이 부쩍 많았던 섹터 6월 초에 한번 정리를 했었죠. 그때 당시에 원전, 화장품, 그리고 로봇을 살폈었는데 오늘 로봇 얘기 조금 더 추가를 해보죠. AI 끝판왕이 결국은 로봇이고 4대 그룹과 빅테크의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로봇은 미중 패권 다툼에서 첨단 기술 산업의 경쟁 속에서 필요한 내용이라는 점,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뚜렷하게 앞서 나가는 기술 보여주는 쪽이 부품단을 제외하고는 조금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었죠. 하지만 로봇 생태계에서 한국의 부품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시각도 계속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5일에 정밀 부품 관련한 기업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죠. 로보티즈 올해 뜨거운 관심 이슈 이후에 쉬었다가 다시금 상승세를 기록했던 바가 있고요. 하이젠 R&M, 사면, SBB테크, SPG 등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꾸준히 거론은 하고 있는데 시세가 다른 종목들 대비 압도적이었다. 이런 순간은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관련한 스토리는 여전히 강화되고 있죠. 정부에서 피지컬 AI 육성을 위해서 로드맵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CEO가 피지컬 AI가 50조 달러 시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죠. 6경이 넘어가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이 시장에 대한 장기 스토리, 성장 스토리에 밑받침이 돼주고 있는데요. 옴디아에서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죠. 옴디아 측에서 이런 내용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보고서를 냈는데 미국, 중국과 함께 한국도 로봇 산업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3대 시장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로봇 생태계 지금 정교한 기술력으로 미국과 유럽이 앞서 나가고 있고 중국이 조금 저가 경쟁력을 내세워서 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이 치고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중간지대를 파고들 것이라는 분석이죠. 결국 로봇으로 가는 방향은
빅테크의 투자, AI, 스마트 팩토리, 부족한 노동력 등에서 피할 수 없는 방향인데 글로벌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이 각각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 엄청 노력하고 있죠. 그 스토리에서 한국의 부품단들, 로봇 기업들 주목하자라는 시각이 나온 거죠. 최근에는 원전 해체 쪽 이슈와 맞물리면서 휴림 로봇이 사실 관심은 많이 받았습니다. 6월 달 들어서 70% 정도 올라갔고요. 자율 이동 로봇 이런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는 스맥이 6월에 50% 상승세를 기록했죠. 일부 종목들이 이렇게 단발적으로 상승률을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이쪽도 온기가 확산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제 이제 KNRM 시스템이나 사면 등에 대한 관심을 높여보자라는 시각들도 추가됐는데 어쩔지 한번 살펴보시죠. 로봇에 대한 내용, 밸류체인 정리했습니다. 자, 6월 말 7월 초 이제 6월 말은 보내줘야 되겠네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SK 오션플랜트가 국내 해상풍력 수주 소식을 공시로 냈는데 매출 대비 거의 60%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프터마켓에서 일부 시세가 있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은의 스테이블코인 컨퍼런스, 넥스트레이드 거래 종목 정기 변경, 6월 출입 데이터 내용 살펴보시고요. 이번 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조기 폐장과 휴장이 껴있기 때문에 이 고용 동향 보고서 살펴보면서 그 전에 약간 좀 포트를 단기적으로 정리하고 가고자 하는 심리가 자극될 수도 있다. 이런 시각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죠. 자, 7월의 일정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은의 스테이블코인 컨퍼런스부터 ABL 바이오, 그리고 오늘 알테오젠의 대표 인터뷰 관련한 언론 보도도 추가됐는데 ADC 업체들 다수가 우리와 함께 계약을 맺게 될 거다라는 조금 포부가 담긴 인터뷰였어요. 제약 바이오 진영이 전방위적인 강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뉴스들이 좀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자, 게임주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모처럼 NC소프트가 좋은 흐름이더라고요, 미나앵커. 네, 그렇습니다. NC소프트가 그전에는 과거의 대장으로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흐름이 바뀌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것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NC소프트의 주가 흐름 살펴보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들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일봉 차트를 살펴보시면요. 올해 들어서 급격하게 바닥을 찍고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려나가고 있는 NC소프트입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본다면 최근 들어서 급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월봉 차트를 쭉 살펴보시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의 그래프인데요. 여전히 고점 대비로는 아직 많이 하락폭이 크다는 점. 다만 지금 바닥을 찍고서 양봉을 좀 크게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살아날까 그리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재입니다. NC소프트가 이렇게 살아난다면 전체적인 흐름이 바뀔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단순 테마가 아닌 산업단으로 다 같이 움직일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 모멘텀들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오랫동안 부진했던 게임주들이지만 왜 지금 다시 봐야 하는가? 모멘텀을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중국 판호 기대감이 가장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전일장에서도 NC소프트가 이렇게 급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리니지 M이 중국에서 판호 발급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필두로 해서 게임주들이 이제 드디어 중국에서 다시금 판호를 받으면서 매출을 가져올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생긴 건데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연쇄작용으로 신작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아지면서 이제 신작 출시 예정일을 앞두고 있는 종목들 쪽으로도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넥슨과 NC소프트, 크래프톤, 펄어비스,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등이 올해 하반기에 신작이 다수 나올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그 일정들도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7월, 8월, 9월에는 글로벌적으로 여러 개의 게임쇼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가해서 또 기업별로 어떠한 새로운 이슈들을 들고 오는지도 체크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외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1분기 실적 종목별로 온도차가 여전히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컨센서스를 웃도는 그러한 모양새를 나타냈다는 점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최근 시장에서 들썩이게 만들었던 재료 중에 하나, 이 스테이블 코인, 이 키워드를 안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시세가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가늠해 보셔야겠습니다. 다만 이게 과열일지 아니면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키워드를 안고서 더 잘 갈 수 있을지는 앞으로도 잘 지켜보셔야겠죠. 이렇게 모멘텀 살펴봤는데요. 다음 화면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들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차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모멘텀은 다 같이 쉐어를 하고 있는데 일단 1분기 실적을 보면 여전히 이러한 기대감이 숫자로 반영이 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대표적으로 과거의 영광을 가지고 있었던 NC소프트,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게임주의 대장주로 여겨지고 있는 크래프톤을 비교해봤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1분기 실적,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다 부진했습니다. 전년 대비 모두 다 감소한 실적을 기록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은 분기별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아직 객관적으로 봤을 때 숫자 자체는 부진하게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분기별로 살펴봤을 때는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구나라는 새로운 흐름을 체감해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대장주격으로 움직이다 보니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모두 다 전년 대비 실적이 증가하는 모습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의 컨센서스까지 상회하면서 이 두 종목을 비교하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온도차는 존재하지만 계속해서 실적이 어쨌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다라는 점은 공통점으로 큰 흐름은 비슷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적을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 봤는데요. 이 안에서도 여전히 짚고 넘어가야 할 돌다리들은 남아 있습니다. 먼저 모바일 MMORPG 성장 둔화, 이 부분은 여전히 좀 족쇄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게임 기업들, 제가 예전부터 게임 섹터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해드릴 때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MMORPG에 특화되어 있는 게임사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MMORPG 시장의 성장세가 예전에 비해서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대적인 경쟁력도 절하가 될 수 있다라는 효과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이번에 이 게임쇼 SGF 2025에서 여러 게임사들이,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콘솔 게임을 공략하겠다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흐름도 포착이 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시프트업이 콘솔 게임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는 게임사이고 크래프톤 같은 대형 기업도 이 PUBG 콘솔 버전을 출시하는 등 이렇게 새로운 시장에서 새로운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만큼 콘솔 게임에 대한 관심도도 함께 높여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중국 게임사들의 경쟁력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던 상대적인 우위가 예전만큼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의식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는 중국에서 벗어나 미국 시장을 겨냥하려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전체 시장을 살펴봤을 때 중국 시장의 점유율이 25%고요. 미국도 크게 뒤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도 24.6%로 중국과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우리나라 게임의 인기도가 높아지는 만큼 미국에서 콘솔 게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매출액을 늘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부분도 꾸준히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신작 흥행 여부인데요. 이 부분은 신작을 출시한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오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라는 점 고려해 보시면서 실적이라든지 그 반응은 조금 더 면밀하게 캐치를 해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결국에는 게임 섹터 내에서 다 같이 산업으로 움직이기보다 결국에는 각자 도생이 답인 것인가?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선별해야 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하반기에 여러 가지 신작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신작 정리를 해봤는데요.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에 퍼스트 버서커 카잔을 이미 정식적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시를 하면서 결과도 좋게 나왔는데요. 성과가 꽤 좋게 나왔죠. 메타크리틱에서 평점 83점을 받았었고 스팀 ARPG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바로 앞에서 이렇게 신작을 출시한다고 해서 주가가 꼭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넥슨 게임즈가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일단 넥슨 게임즈 안 올랐던 것은 아닌데 반짝 뜨고 곧바로 탄력이 둔화가 되면서 지금은 횡보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반대로 오히려 이제 하반기에 신작 출시 기대감을 안고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더 급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NC소프트, 이번에 파노 발급 기대감도 있었지만 하반기에 가장 기대되는 신작으로 아이온2가 꼽히고 있는데 올해 11월에 신작이 출시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증권가에서 모두 다 하는 말이 아이온2가 하반기에 가장 기대되는 신작이고 PC, 모바일, 그리고 제가 앞서서 강조드렸던 콘솔을 대상으로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이 계속해서 짚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NC소프트 지금 기대감의 영역에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넥슨 게임즈처럼 이게 출시가 됐을 때 세론으로 작용할까? 이 부분은 좀 고려하면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펄어비스와 카카오 게임즈, 넷마블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이제 신작 많이들 예정이 되어 있는데 펄어비스가 대표적으로 붉은 사막으로 지금 기대감을 모으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는 비교적 최근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신작 관점에서는 크로노 오디세이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카카오 게임즈는 다른 모멘텀으로 최근에 급하게 상승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이렇게 신작을 중심으로 본다면 두 가지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실체가 있는 실적을 기반으로 관심을 가져보겠다라면 넥슨 같은 게임이 있겠죠. 카잔, 하지만 주가는 부진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중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관점으로 종목을 골라보겠다 한다면 NC소프트라든지 넥슨 게임즈 그리고 펄어비스 같은 여전히 기대감의 영역에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살펴보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NC소프트 살펴볼 텐데요. 이제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던 이빨 빠진 호랑이 같았던 NC소프트가 최근 들어서 반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드디어 움직이는 건가? 진짜일까 아닐까? 반짝 상승일까? 반전일까?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리니지 M 파노 발급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이번 NC소프트의 반등이 그저 의미가 없는 반등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올해 4월까지만 해도 외국인과 기관이 합산으로 봤을 때 한 1,000억 원 가까이 매도하는 흐름이 포착이 됐는데 전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함께 돌아오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기관 투자자들은 80억 6,828만 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도 25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전일장에서 이렇게 NC소프트를 모두 다 담는 모습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 말은 이제 파노라든지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실체 있는 기대감이라고 보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해석이 좀 열려 있는 거죠. 또 아이온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시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다만 이게 진짜 실적에 반영이 될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라는 증권가의 코멘트가 꾸준히 나오고 있으니까요. 섣불리 기대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부국증권에서는 신작 출시가 연말에 다수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진한 실적 흐름은 3분기까지 지속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지금 연말부터 출시가 되면 신작 효과가 실적에 반영되는 것은 아무리 빨라도 내년부터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보다는 내년 실적에 조금 더 의미를 둬야 될 것 같다라는 코멘트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거의 대장 NC소프트 살펴봤고요. 이제 신흥 강자 메이커 스테이블 코인과 연관성을 갖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잠시 힌트로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카카오 게임즈도 최근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 기대감으로 그룹 전반의 기대감이 확산이 됐습니다. 네임밸류 버프로
급등을 하기는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죠.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은 그저 네임밸류로 반짝 상승하고 지금은 다시 소외가 되는 과정일까? 이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모멘텀이 짚히고 있기는 합니다. 일단 이 게임사라는 근본적인 이유로 하반기에 신작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미국 시장을 정조준한 콘솔 시장을 키우려는 움직임이 나타내고 있고 넥슨과 크래프톤 다음으로 많은 콘솔 신작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유의미한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더라도 정책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은 AR 인프라에 3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러한 모멘텀이 사실상 주가에 반영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급하게 상승한 만큼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또 하나의 이슈가 터진다면 또 한번 움직일 가능성은 있겠죠. 또 위메이드 플레이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카카오 게임즈와 조금은 다른 게 위메이드 플레이 하면은 이제 위믹스가 생각나시는 만큼 예전부터 가상화폐라든지 NFT 이러한 키워드가 나올 때마다 게임즈 내에서는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종목이거든요. 따라서 위메이드 플레이도 최근 들어서 급하게 상승한 만큼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이슈는 꾸준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신흥 강자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강자로 떠오른 종목이 바로 넥서스인데 넥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콩을 시작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확장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만큼 넥서스와 위메이드 플레이, 카카오 게임즈는 스테이블 코인과 함께 엮어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신흥 강자 키워드까지 살펴드렸는데요. 사실 지금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본다면 모멘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각자 도생하는 플레이가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섹터가 게임 섹터입니다. 따라서 그 안에서 종목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그에 맞는 전략들 저희 방송 통해서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7월의 시작 전략, 하반기 시작 전략 이분들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김진만 위원님, ISEC 김태성 본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진만쌤 이제 지난주 이제 후반 그리고 이번 주 초까지 살짝 경계하면서 지켜보다가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해서 긍정의 전략을 짜보자 얘기를 주셨는데 시장 전략 업데이트 해주실까요? 네, 6월 말 그다음에 7월 초 조심하자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뭐 급락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듯이 옆으로 누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한 4거래일 정도 옆으로 좀 누웠고요. 한 하루 이틀 정도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근데 조금 멀리 보시면은 관세 협상 유예일이 뭐 7월 9일 이전까지는 큰 폭의 상승은 좀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태 시장을 주도했었던 주도주들이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좀 유의미했던 부분들은 이제 많이 팔았던 기관들이 다시 현물을 매수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은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것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돌발 변수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7월의 주요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면은 뭐 미국의 감세 법안 통과와 그다음에 상호 관세 유지 여부, 유예 여부를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국내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국내 상법 개정과 그다음에 추가 추경 등으로 인해서 한 어느 정도 이벤트성 이슈들이 있을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제 벌써 이제 반개 분기가 지나서 또 한 번 실적 시즌이 도래했는데 정확히 4월 중순부터 환율이 빠졌습니다. 근데 환율이 빠졌기 때문에 여태 시장을 견인했었던 요소 중에 하나였던 수출 기업들이 원 달러 약세로 인해서 수출 기업들이 수혜를 받았는데 이것을 약세로 전환하게 되면서 과연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해 주느냐 그 포인트들을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수출주들이 조선이나 자동차 같은 역대 최대 수출 호조로 인해서
영업이익을 봤던 요소들이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7월은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즉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바닥은 잡혔기 때문에 큰 폭의 좀 과대 낙폭은 좀 제한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만 여기서 정말로 좋은 타점과 좋은 매수 기회를 잡으시려면 여유가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대형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방망이를 짧게 쥐고 하되 주도주들이 어느 정도 혹은 이제 내가 관심 가졌던 종목들이 빠졌을 때 매수를 할 때 좀 분할 매수를 하시려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이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 코스피는 마이너스 1.8%, 뭐 코스닥은 좀 3, 4% 정도의 조정이 있습니다만 약세 장목은 아니기 때문에 음봉에서 양봉으로 말아올릴 때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현금리는 확보하시고 밀렸을 때 매수하는 절. 지금은 양봉에 사는 구간이 아니라 음봉에 사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관련된 전략이나 여러 가지 전략 그다음에 이제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을 대응하는 방법은 제가 밑에 나가고 있는 이제 저희 소통 창구에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혼자 매매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시장에 대해서 조금 뷰가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이제 카메라 드시고 이제 밑에 QR코드 찍으면 들어오셔서 제 관점과 뷰를 공유드리면서 좀 매매하시는 데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세 법안, 상호관세 이슈, 상법 개정, 그리고 실적 등을 눈여겨보면서 7월장을 대응해보자.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7월 초 이후 매수한다, 안 한다? 매수는 해야 됩니다. 매수는 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예전에는 한번 딱 클릭해서 이거 매수하고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관세 협상 이전에 1차적인 포지션을 잡고 있고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뭐 유예가 될 수도 있고요. 협의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외받지 않으려고 하면 많이 떨어진 기업들 혹은 이제 많이 조정받은 기업들을 1차적으로 매수를 하시고요. 결과를 보고 밀리면 2차 매수 혹은 올라가는 거 보고 2차 매수 하시는 전략을 쓰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이 나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주도 섹터가 굉장히 지역적이기 때문에 잘 골라야지만 좋은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잘 느낄 수 있다. 좀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수 지점에서 이렇게 그때그때 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긍정의 시각은 유지하자라고 얘기해 주신 겁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은 7월의 포트 전략을 어떻게 짜십니까? 약간 타이밍 싸움인 것 같습니다. 일단 7월 3일 날 되면 이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 이제 세론으로 작용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거래가 더 붙을 것인가 이제 고민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세론은 기회다라고 좀 보여져요. 대신 세론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건데 상법 개정안이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좋지 못하다면 그건 세론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각만큼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많이 올라온 부분에 따른 피로도 때문에 조정이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저는 그 조정을 이용해서 지주사와 관련한 기업들은 포트에 꼭 하나에서 2개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이제 잠정 실적 일정이 조금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도 다음 주 정도에 지금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마이크론부터 시작되는 이 반도체 IT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오르지 못한 기업을 하나 꼽으라면 결국 이제 삼성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실적 보고 투자하면 좀 늦을 것 같아. 만약 반도체를 바라보시고 나는 삼성전자를 투자하겠다라고 하시면 삼성전자는 지금부터 저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부터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 살펴주셨고요. 말씀 주신 내용들 같이 고민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대응해 가도록 하죠. 하나씩 섹터 들여다봅니다. 사실 두 분과 저희가 이제 주에 2번씩 뵙다 보니까 어지간히 시장의 중심에 있는 섹터들은 전부 다 전략을 챙겼어요. 게임주 얘기는 좀 오랜만에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진만쌤, 네. 게임주가 어제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반갑긴 한데 이 게임주의 상승의 연속성을 기대한다? 이것 또한 기대 심리가 약하긴 하거든요. 물론 최근에 시장과 함께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네,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연속성이 있느냐, 즉 이제 대세 상승으로 진입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의문에 사실 의문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제 5년에서 6년 정도 코로나 전후로 한번 이제 한국에서 어떤 신작 게임이 출시되었는지 그다음에 그 신작 게임들의 여파가 긍정적으로 번지 보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즉 이제 PC방 상위권 점유율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액션들을 봤었을 때 한국 게임 기업들이 신작에 대해서 개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그런 포인트로 여러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단순하게 여기서 더 떨어지진 않겠지, 혹은 이제 관련해 코인이나 여러 가지 기타 부수적인 액션들로 올랐던 기업들이 많았지, 그 외에 선수하게 본업에 대한 모멘텀으로 오른 종목들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게임주 같은 경우에 정말 선별을 잘하고 바닥권이 아니면 굳이 매력적으로 매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태 상승량 누려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섹터 잘못 고르면 재미없습니다. 재미없고 생각보다 또 소외받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게임주를 건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전히 그 안에서 올라가는 종목과 성장하는 기업들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제한된 부분적 섹터가 에서의 상승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제가 이제 게임에서 신작 개발 능력이 있는 회사를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피해 거짓을 개발했던 네오위즈 관련주들이 한 번 정도 그래도 상승 분분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콘솔 게임에 대해서 피해 거짓이 보여준 액션들은 굉장히 훌륭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네오위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그 외에는 본업보다는 살짝 이제 가치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는 넷마블이 현재 구간에서 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게임주를 보실 건 뭐 크래프톤이나 뭐 NC소프트 여러 가지 기업들 많습니다만 지금 당장의 매력적인 기업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네오위즈와 넷마블 두 종목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피해 거짓 2도 좀 있으면 이제 오픈될 예정으로 좀 알고 있는데 꽤나 호평을 받았던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오위즈와 넷마블 지켜보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은 게임주에 대한 의견 어떻게 가져가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앞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신 포인트도 콘솔이고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포인트도 콘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예전처럼 폭발적인 성장을 지금 보이기에는 다소 상한이 지금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콘솔 시장에 다들 이제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거 5년 전, 6년 전, 7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 시장에 진출을 했을 때 우리나라 게임이라는 어떤 메리트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중국 내 게임 어떤 그래픽도 그래픽이지만 구독 요소도 이제 많이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게임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중국에서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미국 내에서 중국 내 게임 시장 점유율이 점차 올라가는 것도 사실 우리나라 게임주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게임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라든지 어떤 신작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보면 저는 넷마블과 크래프톤까지는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게임주 이야기할 때 W게임주를 가장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W게임주는 이제 온라인 사행성 카지노를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기타 비용이 사실 새롭게 게임을 만들어내야 되는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정적으로 달러 매출을 좀 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저는 조금 더 영역을 확장을 해서 게임주는 아니겠지만 대원 미디어라는 기업을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대원 미디어는 어떤 일을 하냐? 우리나라 이제 일본의 그 닌텐도 게임을 가지고 와서 유통하는 기업입니다. 지금 결국 이제 콘솔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발휘하는 것은 일본의 이제 닌텐도이고, 이번에 출시된 닌텐도 시리즈가 역대 이제 가장 또 높은 시장 점유율과 이제 높은 가격대를 기록했다는 것을 이제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 게임사도 당연히 지켜봐야 되겠지만 닌텐도라고 하는 게임기를 유통하는 기업인 대원 미디어의 이제 주가 또한 저는 한 번 더 체크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마블, 크래프톤, 그리고 끝자락에 이제 게임주는 아니지만 닌텐도와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원 미디어 같이 얘기해 주셨어요. 자, 게임 살펴봤고 이제 LNG 쪽 보겠습니다. 7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 등도 나오고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한국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진만쌤이 최근이었죠. 중소형 철강, 동양철강과 넥스티를 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어제 동양철강이 상한가였었죠. 그래서 이 두 종목 AS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먼저 1차적인 시세들이 철강주들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한국가스공사 같은 대형주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줘야 될 건 줘야 됩니다. 협상이 어떻게 됐든 이제 한국은 방위비를 늘리거나 아니면 방위 분담금을 늘리거나 LNG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셋 중에 하나는 줘야 됩니다. 이게 한국의 뭐 국력이 놓고 납품을 떠나서 지금 전 세계
개들이 다 미국 쪽에 줘야 될 거는 주고 그다음 받아야 될 거는 받는 이제 그런 액션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가장 편하게 줘야 될 부분들 사실 LNG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관련돼서 이 정상회담이나 기타 액션들이 나오기 이전까지 계속적으로 재료가 공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도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시세의 흐름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처유관주들이 1차적으로 받고요.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도 예전에 대왕고래 프로젝트 종목들이 오르면서 중소형 스몰캡도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관심을 충분히 가져주셔도 좋을 만한 기업은 대형주는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그냥 사두고서 그냥 일주일 정도 있으면 올라갈 만한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안 살 만한 주식이 아니다. 아까 이제 7월이 위험하다라고 하면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는 그런 액션들. 지금 반도체 쪽도 상방이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상방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눈을 충분히 돌리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스몰캡은 매번 추천드리지만 한택이 최고입니다. 한택은 수주 잔고가 높은데 이제 그쪽을 시장에서 반영을 해주면서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LNG 프로젝트의 핵심 기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높습니다. 즉 이제 이전에 BHI가 그랬듯이 가장 느리게 올라갈 거긴 하지만 가장 높게 단단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한택이라는 종목 자체가 단순히 테마성 이슈로 지켜보기에는 너무나 매력적인 기업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두 종목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한택 두 종목 이제 코멘트 드리면서 두 종목 다 지금 자리 괜찮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택이 위에서 살짝 높게 사신 분들께서는 지금 구간에서 천천히 추가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스몰캡에서 한택 얘기해 주셨습니다. 한택도 LNG라는 키워드에서 꽤 많이 시장의 관심을 받는 종목이기도 한데 지켜보도록 할게요. 김태성 본부장님은 이 두 종목에 대한 첨언이나 혹은 본인의 다른 관심주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저도 지금 이 두 종목을 제일 관심 있게 좀 보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좀 먼저 출발하고 나서 저는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 모아갈 수 있는 쪽은 삼성중공업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공교롭게 게임도 그렇고 LNG도 그렇고 질문 주신 부분에서 조금 벗어났지만 그래도 확장해서 본다면 충분히 저는 봐야 될 기업으로 삼성중공업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삼성중공업의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시총이 약 14조예요. 그런데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받아놓은 수주 잔고를 계산을 해보니까 약 43조 정도가 넘어갔더라고요. 그렇다면 삼성중공업은 저는 충분히 더 주가가 올라갈 만한 지금 메리트는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조선사 대비해서 지금 삼성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메리트는 뭐냐면 전체 수주 잔고에 벌써 이제 10% 가깝게 이 FLNG라고 하는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터미널 이쪽에 대한 수주 잔고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좀 아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경쟁사가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전 세계 시장 점유율도 가장 높이 지금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삼성중공업으로 보여주고 있는 바 LNG이고 또 이제 미국에서 조선을 원하고 있고 그렇다면 교집합 쪽으로 또 걸릴 수 있는 기업이 저는 삼성중공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선주들 안에서도 저는 여러모로 뭐 수주 잔고라든지 수주 선종 많이들 체크를 하시겠지만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내린 결론은 그래 삼성중공업은 지금의 가격도 합당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NG에서 조금 확장된 삼성중공업까지 보시고요. 이제는 화장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어제 K전력주들, K뷰티주들 작년 상반기에 저희 이쪽 얘기 많이 했잖아요. 수출 3대장 이렇게 해서 이 라면과 뷰티, 전력 이쪽이 정말 좋은 흐름이었었는데 마치 올해 상반기도 뷰티, 전력이 이제 그때를 재현하듯 좋습니다. 어제 이제 화장품 종목들 중에 한 70여 개 중에 50여 개가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김태성 본부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K뷰티 지금의 탑픽 뭘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일단 두 기업을 뽑아봤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뒤늦게 발동이 걸리긴 했지만 코스맥스는 빼먹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ODM, OEM 모두 지금 여러 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어서 이제 두 번째 달바글로벌에 대한 판매량에 따른 어떤 추가 상승은 충분히 더 기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가치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보신다 했었을 때의 두 기업이고 대신 이제 트레이딩 기준으로 본다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과 유럽으로의 이제 매출 향이 굉장히 좋다고는 알고 있지만 저는 중국에 대한 회복세를 좀 보고 투자를 할 만한 화장품주들이 더
낮은 가격에서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2주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약 화장품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유럽과 미국과 일본이 아닌 중국이라는 키워드와 만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화장품과 한국 화장품 제조가 아마 가장 크게 움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최근 2주 동안 이 두 기업이 그리고 어제도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기준으로 보면 저는 이 두 기업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십사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근데 지금 뷰티 쪽이 많이 오르긴 했어요. 다들 소리 없이 강하게 저희가 조선 방산 뭐 혹은 그 스테이블코인 이런 종목들의 급등을 가려서 제대로 체크가 안 되셨을 수도 있겠지만 시청자분들이 사실 저희 상승률로만 놓고 봐도 막 거의 다 5, 60%, 많게는 뭐 100% 이상씩 이렇게 올랐단 말이죠. 이 상승의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약간 느낄 것 같거든요. 충분히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1분기에 2분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LIG 넥스원들이 보여준 흐름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분할에 대한 이슈가 나왔던 파마 리서치까지 저는 사실 파마 리서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봤었거든요. 이걸 다 차처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을 만큼 굉장히 또 강한 수급은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굉장히 또 불편하신 분들이다라고 하면 저는 20에서 30%씩은 계속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 지금 가장 낮은 위치에서 출발하는 기업 딱 하나 있어요. 아모레퍼시픽. 근데 아모레퍼시픽 이야기하면 LG생활건강은 어떤가요? 라고 다들 이제 바로 물어보실 텐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LG생활건강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아모레퍼시픽 먼저 좀 체크를 하시고 LG생활건강은 최소한 33만 원, 34만 원 위로 올라온 다음에야 한 번 더 우리가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영광이 어디로 갔을까요? 델롬델 해서 막 올라가던 시절도 있었을 텐데 지금으로서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쪽에 들어가 있는 LG생활건강 일단은 뭐 조심하고 가겠습니다. LG생건에 대해서는 진만쌤도 좀 비슷하게 예전에 의견 주셨던 걸로 기억하고 달바글로벌 말씀 정말 일찍 주셨고 너무 좋은 시세 계속 이어가니까 중간중간 저희가 AS는 하긴 했어요. 뷰티 쪽에 대해서 최종 업데이트 내용 한번 주시죠. 네, 실적 발표 이전에는 팔아야 됩니다. 너무 눈높이가 높아졌으면 수출 데이터가 좋아졌기 때문에 생각보다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고 높아진 눈높이만큼 주가가 올라간 기업들, 즉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충족하지 못하면 또 시장에서는 굉장히 또 가파르게 이제 매를 드는 이제 경향이 많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전에 꼭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 쪽만 유난히 또 이제 기존의 증권사 가이던스 외에서 스트릿 컨센이라는 되게 특이한 단어를 쓰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잣대가 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도 지금 많이 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APR처럼 실적이 엄청나게 컨센을 상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7월에 지수가 살짝 쉬어감에 따라서 화장품 섹터가 수혜를 받을 것은 확실한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적 발표 이전에는 분명히 매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2025년도는 그래도 피크아웃 논란에서는 조금 이제 자유롭지만 2026년도까지는 화장품 주들이 좋기는 힘들 거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25년도에 좀 매매를 마치셨으면 좋을 것 같고 7월 8일 아마존 프라임데이 이전 단기 상승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만약에 종목을 보시게 되면 이제 여전히 VT는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하면서 그래도 높은 영업이익률을 갖고 있는 그런 매력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용 의료 쪽이 사실 상대적으로는 조금 이제 매매 난이도가 덜합니다. 화장품은 매번 그랬듯이 난이도가 좀 있는 매매지만 미용 의료기기 쪽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적게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 쪽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스킨부스터와 필러를 판매하고 있는 이제 슈메딕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두 종목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꼭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말씀 주신 종목들 체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약간 AS와 픽을 함께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김태성 본부장님, 어제 전력기기 좋았단 말이죠. 그러자 이제 김태성 본부장님 말씀 주셨던 대한전선 등의 종목들이 생각이 났어요. 네. 보세요. 저 전력기기 쪽 상승률 참 좋은데 어떻게 할까요? 전력 전선도 꽤 올랐단 말이죠. 근데 사실 요즘에는 내리면 후회하는 장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아마 10시에서 11시 정도가 지나면 수출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수출 데이터를 보고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상보다 수출 데이터가 좀 정체됐다라고 느껴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량이 아니라 절반 정도만 이제 매도를 하시고 절반은 지속 유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저기 지금 전력이 부족하다, 필요하다라고 좀 나오고 있고, 플러스 어제 이제 우리나라도 서울 경기를 지역으로 이제 폭염주의보가 이제 또 생각보다 예년보다 또 빠르게 지금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 뉴스가 결국 이쪽에 대한 투심을 계속 자극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 제가 이제 새롭게 가지고 온 종목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룡전기라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기업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압기 관련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룡전기는 지난 2021년도부터 약 5년 동안 꾸준히 많이 성장해 왔어요. 총 매출액이 6배 정도 성장을 했고, 매출액이 6배 성장한 동안 영업이익도 같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확실한 명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재룡전기의 흐름을 보면 지난 3분기에서 4분기 사이부터 급격하게 갑자기 꺾이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당시에 여러분들 중에 재룡전기를 투자하셨던 분들도 보셨던 뉴스겠지만 수주잔고가 정체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니 왜 HD 현대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 다른 효성중공업은 여전히 높은 수주잔고를 보이는데 재룡전기는 수주잔고가 왜 정체되어 있지라고 이제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배전 같은 경우에는 이 진입 장벽이 좀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1순위는 당연히 미국 내 기업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허벨이라는 기업, 뭐 아즈잉커라는 기업, 여러분들 주가 차트 추이를 보시면 재룡전기가 꺾일 쯤 그들은 갑작스럽게 또 시세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주잔고 정체에 따른 재룡전기 이제 조정이 좀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계속 수주잔고는 이어지고 있다고 체크가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은 결국 이제 투심인 것 같거든요. 그럼 재룡전기에 수급이 쏠릴 만한 요소가 뭐가 있을까? 당연히 이제 부담감을 느낀 투자자분들이 재룡전기를 보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플러스 과거에 경협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재룡전기, 재룡산업은 아마 그냥 바로 그냥 리스트업 됐었던 기업들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신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약 한 달 남짓 현재까지 굉장히 많은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저는 쏟아져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계속적으로 또 정부 정책 이야기가 나오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저는 정상회담에 대한 또 키워드가 한 번은 또 시장에 어떻게 보면 변동성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미, 한중, 한일 혹은 이제 북한과의 어떤 만남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재조명이 되었을 때 저는 충분히 재룡전기와 재룡산업은 한 번 더 시장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판단을 하고 있고, 대신에 재룡산업은 여러분들이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재룡전기 움직이면 재룡산업이 같이 움직인 건 맞아요. 하지만 재룡전기는 확실한 명분, 지난 4, 5년 동안 영업이익과 매출이 늘은 반면 재룡산업은 제자리 걸음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물릴 때 재룡전기는 버틸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있지만 재룡산업은 참 어려운 그런 네. 상태라서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포트폴리오에 한번 넣는 것도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룡전기 저희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말씀 주신 주의사항들도 살펴볼게요. 진만쌤의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픽은 ESS 쪽.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 말씀 주신 이후에 힘을 좀 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ESS로 조금 더 압축해서 오늘 종목 주신다고요? 네, 일단 바닥을 제가 잘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어제 보시면은 미국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네. 버스 솔라도 그렇고 플러그 파워도 그렇고 꽤나 많이 올랐는데, 즉 악재를 딛고 이제 소화하는 과정에서 올라가는 과정인데, 결국에는 ESS가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여태까지 나오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들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지만, 어떤 A라는 산업이 올랐을 때 B라는 산업이 필연적이다라고 하면 A가 성장하면은 B도 성장하는 게 맞고요. ESS 관련돼서는 신재생 에너지나 여러 가지 좋은 이제 에너지들 관련주들의 흐름이 나올 때 같이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보시면은 저는 일단은 유촌화학이라는 종목을 가져봤고요. 이제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2차 전지 기업은 맞습니다만 이제 파우치 관련돼서 ESS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 관련된 제품들을 좀 판매를 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5월부터 시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온 수출 데이터가 보시게 되면
때문에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게 단순히 2차 전지 종목이 아니라 ESS까지 같이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 시세에 붙을 때 굉장히 잘 붙는구나. 좀 이렇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충분히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하시기도 굉장히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가져와 봤고 수출 데이터 굉장히 깔끔했고 아마 이따 나올 수출 데이터 또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여러분들 소외 받으시지 마시고 분명히 바닥권 잡고 올라가는 기업들은 충분히 하반기에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 내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일단 오늘 율촌화학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루미늄 파우치 쪽에 율촌화학 ESS 종목으로 말씀주셨고 이 종목 역시나 수출입 데이터에서 꽤 좋기로 계속해서 매달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 한 번 더 오늘 확인해 보시고요. 진만쌤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 어떤 얘기 해주시나요? 네, 일단 7월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과 이제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방송하는 부분들만 봐줘도 시장에 대응하는 게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많이 보시지 마시고요. 일단 여기서 말씀드리는 종목군들 내에서 주도주 내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폭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폭락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각자 맞춰서 제가 하반기 전략을 굉장히 잘 짜서 막 가져와 봤고 이것만 보여도 사실 하반기 투자하시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밑에 이제 링크로 통해서 이제 무료 공개 방송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밑에 있는 QR 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링크 보셔서 머니투데이 방송과 제 방송 같이 켜시고 오늘 시장 대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고해주신 두 분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그리고 진만쌤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